지르면 떠나십시오. 베트남은 이제 충분히 강하니까. 지금 베트남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성 진출 이후 5년 연속 평균 6.5% 성장. 국가 수출의 20%를 책임지던 삼성제국은 명실상부한 베트남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취한 베트남은 그 심장을 향해 스스로 칼을 겨눕니다. 10년 전 약속하기, 협상 없는 성공, 4,300억 원의 세금 폭탄. 재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40도 폭염 속 예고 없이 끊겨버린 산업단지의 전력. 수천억 원의 첨단 부품이 폐기되던 순간에도 베트남은 오만했습니다. 한국에게 우리만한 파트너는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소리 없이 생산 라인을 인도로 옮기기 시작하자 베트남의 성장 신호는 안에서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넥스트 차이나를 꿈꾸던 나라가 왜 스스로 그 꿈을 거듭 찾는지, 그리고 그 오만한 선택이 어떤 연쇄 붕괴로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잔혹한 몰락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서류 뭉치가 회의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재무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4,3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죠. 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인세 감면 연장 6청은 기각입니다. 베트남은 더 이상 그런 온정을 베풀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 호항입니다. 총리실 산하 경제수석 비서관이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왔고 지난 5년간 베트남 경제 성장률 6.5%를 만들어낸 전략가예요.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베트남 경제의 미래를 정확히 읽어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미래의 삼성은 선택사항이지 필수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너머로 삼성 측 대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 세 도입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분을 보전해줄 방법은 없냐는 거였어요. 처음 투자 유치 당시 약속했던 5% 법인세율을 언급하더군요. 계약서를 꺼내 보이며 베트남 정부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서류를 힐끗 보고는 말했죠. 그건 10년 전 베트남의 약속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때와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한올 시내를 내려다보면 증가가 널려 있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속아 끄는 수레가 다니던 도로 위로 지금은 수입 자동차들이 질주하고 있었죠. 유리와 강철로 된 마천루가 하늘을 찌르고 명품 브랜드 매장이 거리마다 들어서 있었습니다. IMF도 세계은행도 베트남을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최강자로 꼽고 있었어요. 성장률 6.5%, 젊은 인구 1억 명, 정치적 안정성. 이런 조건을 갖춘 나라가 세계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회의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삼성 측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 기대했겠죠? 협상 테이블이 펼쳐지고 타협점을 찾는 그런 전형적인 시나리오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협상에서 진다는 거였습니다. 베트남이 간절히 외국 자본을 원하던 시절은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위치에 올랐었죠. 삼성 재무이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 가까이를 삼성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더군요. 10만 명 이상의 고용, 수백 개 협력사 네트워크,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 이 모든 게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정확히는 비웃음이었죠. 그들은 여전히 10년 전 프레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베트남 경제를 먹여 살린다는 착각 말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수출의 20%를 차지한다는 건 베트남이 삼성에게 얼마나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수치라고요. 값싼 노동력, 안정적인 정치 환경, 세금 감면, 전력 공급, 물류 인프라. 삼성이 이 모든 혜택을 받으며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했죠.
베트남이 없었다면 삼성은 어디서 이만큼 효율적으로 스마트폰을 찍어낼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통계를 들먹이는 건 제 특이였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수출의 72%를 차지한다는 수치를 누군가는 의존도가 높다는 위험신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해석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베트남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수년간 증명해왔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삼성 측 법률 고문이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투자 유치 당시 베트남 정부가 사명한 문서였죠. 15년간 법인세 5% 유지, 토지인 데려가면 각종 행정 지원, 종이 위에 적힌 약속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이라고 강조했어요. 국제 투자 분쟁까지 갈 수 있다는 암시도 조심스럽게 내비쳤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협박으로 들렸거든요. 제가 답했습니다. 글로벌 최저 한세는 국제 롤의 변화라고요. 베트남만의 결정이 아니라 OECD 회원국 모두가 동참하는 새로운 질서라고 설명했죠. 우리도 규칙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니 이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같은 국제룰 안에서도 자국 기업을 보호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죠. 현금 보조금 인프라 투자, 간접 지원, 얼마든지 방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 베트남이 외국 기업에 세금을 대신 부담해줘야 합니까? 삼성 대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정부는 삼성의 투자를 원하는 거냐, 원하지 않는 거냐고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죠. 회의실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극적 효과를 위해서였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체급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국 브랜드가 있고 테슬라와 애플 같은 기업들이 투자를 원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베트남의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 허브 외국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산업을 키워나가는 강한 베트남이었어요. 삼성 같은 외국 기업들은 그저 과도기적 도구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쌓는 동안 필요했던 징검다리 말이에요. 이제 그 다리를 건너왔으니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죠. 삼성 측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검토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회의실을 나갔어요. 그들의 뒷모습에서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느껴졌죠.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진검입니다. 저는 이겼고 베트남이 이긴 거였어요. 외국 자본이 더 이상 베트남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겁니다. 회의실을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한올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건설 크레인들이 곳곳에 솟아있고 새로운 고층 빌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경제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죠. 삼성 하나 없어진다고 무너질 만큼 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했어요. 수치가 증명하고 있었고 국제기구들이 인정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제 전략이 지난 5년간 완벽하게 작동해왔으니까요. 책상 위에는 다른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현황, 수출 실적, GDP 성장률 전망,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었어요. 베트남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유일하게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 외국 기업들이 아직도 과거의 특혜를 당연한 권리처럼 주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이 변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국어라는 입장이 아니라 선택하는 입장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제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총리실 회의 일정이었어요. 오늘 삼성과의 회의 결과를 보고해야 했죠. 저는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감면 연장 요청 거부, 추가 협상 불가 입장 전달,
상대 측 재검토 의사 표명. 총리는 제 결정을 지지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베트남이 강해지려면 외국 자본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주도권을 주여해야 한다는 신년 말입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난 5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랐을 때 베트남 경제는 전원점에 서 있었어요. 중국이 인건비 상승으로 매력을 잃어가고 글로벌 기업들이 대안을 찾고 있었죠. 베트남은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뿐이었어요.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프라를 확충했죠. 그 결과가 지금의 6.5% 성장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산업을 일으키는 단계로 말이에요. 그러려면 외국 기업들에게 주던 특혜를 줄이고 그 자원을 베트남 기업에 투자해야 했죠. 법인세 감면을 거부한 건 그 전략의 첫 단추였습니다. 이 도시는 제 전략의 산물이었어요.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가의 위상을 높인 결과물이었죠. 저는 오늘 한 일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베트남은 강했고 저는 옳았으며 제 결정은 베트남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죠. 이장 대체 불가능한 땅. 다음 날 아침, 총리실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부총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삼성이 정말로 철수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냐는 거였어요. 재무부 차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려를 표했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웃음을 참았어요. 그들은 아직도 10년 전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제 삼성과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법인세 감면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벌써 정부 내부에 퍼진 모양이었어요. 참석자들은 제 결정에 대해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의 제 전략을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낼 생각이었어요. 베트남이 왜 더 이상 외국 기업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지 말입니다. 부총리가 질문했습니다. 삼성이 생산 거점을 다른 나라로 옮기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인도나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이전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준비해온 자료를 띄웠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제가 직접 분석한 글로벌 제조 거점 비교 보고서였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먼저 인도부터 설명했습니다. 인도는 인구 14억 명의 거대 시장이지만 제조업 인프라는 베트남의 절반 수준이에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발생하고 도로와 항만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복잡한 주별세제가 기업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죠. 삼성이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해도 베트남만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는 게 제 분석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인구 2억 7천만 명의 동남아시아 최대 국가지만 규제 환경이 악명 높아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제한이 많고 관료주의가 심하며 노동법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자국 산업보호 정책이 강해서 외국 기업들이 자유롭게 영업하기 어려운 구조였죠. 베트남처럼 개방적이고 유연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멕시코는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은 있지만 치안 문제가 심각해요. 마약 카르텔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 많고 기업 임원들의 안전조차 보장하기 어려운 곳이 있죠. 게다가 트럼프 이후 미국의 대멕시코 정책이 예측 불가능해지면서 투자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안정성 면에서 베트남과 비교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저는 화면을 넘기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베트남의 강점을 정리한 차트였어요. 정치 안정성 지수 1위, 외국인 투자 유치 증가율 1위, 제조업 생산성 향상률 1위 숫자들이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대체 불가능한 생산 거점이라고요. 삼성이 베트남을 떠난다는 건 비즈니스 관점에서 말이 안 되는 선택이었죠. 재무부 차관이 반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도 삼성이 실제로 물량을 줄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전체 수출의 20%가 날아가면 경제에 큰 타격이 아니냐는 우려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설령 일어난다 해도 베트남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답했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십조 원 규모예요. 박민과 타이온 우연에 초대형 공장을 지었고 하노이에는 2억 2천만 달러를 들인 R&D 센터가 있습니다. 협력사 네트워크만 수백 개이고 직접 고용 인력이 10만 명이 넘어요. 이걸 다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옮긴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공장을 새로 짓는 데만 최소 2년이 걸리고 인력을 훈련시키는데 1년, 협력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또 1년이 필요해요. 그 사이 경쟁사들은 시장을 잠식할 겁니다. 애플, 샤오미, 오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삼성이 생산을 멈추는 순간 시장 정의율은 곤두박질 칠 거예요. 그들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부총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느냐고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외국 자본에서 자국 산업으로의 전환이었어요. 바로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베트남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었죠.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국 기업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줘왔어요. 법인세 감면, 토지 무상 제공, 각종 행정 지원. 그들이 이익을 내는 동안 베트남 정부는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죠. 이제는 균형을 맞출 때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기업들도 제대로 된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우리는 베트남 기업을 키워야 해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글로벌 최저한세를 명분으로 외국 기업들에 대한 세율을 정상화합니다. 이미 삼성에게 선포했죠. 둘째, 추가로 확보된 세수로 베트남 자국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빈그룹 FPD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하는 거예요. 셋째, 기술 이전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투자 조건을 만듭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했던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제 논리가 먹여들고 있었죠. 베트남이 영원히 외국 자본에 의존할 수는 없다는 점, 이제는 우리 스스로 산업을 일으킬 때라는 점에 공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삼성이 우리를 협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머리를 숙이고 다시 혜택을 퍼줘야 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베트남이 외국 기업의 눈치를 보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종속적인 위치에 머물게 돼요. 지금이 바로 우리의 위상을 보여줄 기회라고 강조했죠. 부총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당신의 전략을 지지한다고요? 다만 삼성 외의 다른 외국 기업들의 반응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제가 원하던 지지를 얻어낸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따라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확신하느냐고, 삼성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떠날 수 없다고, 베트남은 대체 불가능하다고요. 숫자가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어요. 추가 세금 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글로벌 최저한 세명분은 이미 확보했으니 실행만 하면 됐죠. 재무부와 협의해서 외국 기업들에 대한 세율 조정안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재무부 실무진을 불렀습니다. 외국 기업 법인세 인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고 지시했어요. 삼성뿐 아니라 인텔, LG,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들을 모두 포함해서요. 얼마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두 메일이 떠올랐습니다. 신 기자의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정책 변화에 대해 묻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수락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참에 국제사회에도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어요. 베트남은 변했다고, 이제는 우리가 규칙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서랍에서 과거 투자 유치 자료를 꺼내봤습니다. 10년 전 삼성을 유치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양보했는지가 적혀 있었어요. 법인세 5% 토지 무상인데 50년 인프라 구축 정부 부담. 너무 많은 걸 퍼졌습니다. 당시에는 절박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벼 위치에 올랐었죠. 자료를 넘기다가 재미있는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삼성 측에서 제시한 투자 효과 분석이었어요. 10만 명 고용 창출, 연간 수백억 달러 수출, 협력사 생태계 구축 모두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베트남 덕분 아닙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제공하고 젊은 노동력을 공급하고 인프라를 깔아줬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이었어요. 외국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죠. 삼성과의 갈등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오히려 베트남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거라고요. 외국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 기업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 전략이 틀릴 리 없다고 믿었죠. 베트남은 지난 10년간 계속 성장했고 앞으로도 성장할 겁니다. 외국 기업들은 그 성장의 수혜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결정은 제게 유리했어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했거든요. 외국 자본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선 경제수석이라는 이미지는 제 입지를 강화시켜줄 겁니다. 다음 인사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거예요. 창밖으로 하노인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고층 빌딩마다 기업 로고들이 빛나고 있었죠. 삼성, LG, 인텔 모두 베트남을 선택한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 왔겠습니까? 베트남이 최고의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조건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비서가 퇴근 인사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내일 일정을 확인시켜줬어요. 재무부와의 협의 외신 기자 인터뷰 산업 후회의 빡빡한 스케줄이었지만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제 전략이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거든요. 베트남을 진정한 경제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컴퓨터를 끄기 전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경제 성장률 전망,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주요 기업들의 실적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었어요. 제 판단이 옳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삼성은 떠나지 못할 거예요. 베트남은 대체 불가능하니까요. 저는 그걸 확신하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6월 중순이 되자 하노이는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기온이 40도를 넘나 들었어요.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것처럼 뜨거웠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모두 그늘 찾아 헤맸죠. 에어컨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 전역에서 동시에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전력망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력공사로부터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력 수요가 공급 능력을 초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노이, 호치민, 다넹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죠. 예비 전력은 이미 바닥났고 이대로 가면 대규모 블랙아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발전 능력은 제자리인데 수요만 계속 늘어나는 거였어요. 새 발전소를 짓자는 얘기는 몇 년째 나오고 있었지만
실행은 지지부진했죠. 예산 문제도 있었고 환경 규제도 까다로웠으며 무엇보도 관리들이 결제에 사인하길 거려했습니다. 반부패 캠페인 이후로 아무도 책임지기 싫어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인프라 투자는 멈춰 있었고 전력망은 낡은 채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전력공사 사장 산업부 장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경제라인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화면에는 베트남 전역의 전력 수급 현황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이었어요. 전력공사 사장이 말했습니다. 선택적 단전을 해야 한다고요? 선택적 단전이라는 말은 결국 누군가는 전기를 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먼저 끊느냐였죠. 주택가를 끊으면 국민들의 원성이 쏟아질 겁니다. 한여름에 에어컨 없이 지내라는 건 사실상 고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공장을 끊으면 기업들이 들고 일어날 게 뻔했죠. 생산이 중단되고 납기가 지연되고 손실이 발생할 테니까요. 산업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산업단지는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요? 특히 박민과 박장성 같은 곳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공장들이 밀집해 있다며 여기 전력이 끊기면 경제에 큰 타격이라고 간주했어요. 대신 주택가와 상업지역을 순환 단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더위에 고통받고 있는데 외국 기업 공장을 먼저 보호하자는 겁니까?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국민이 우선이지 삼성이 우선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회의실 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제 말의 정치적 함의를 이해했거든요. 여기서 외국 기업을 선택하면 국민의 분노를 살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전력공사 사장이 기술적인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산업용 전력은 한 번 끊으면 제가 동의 시간이 걸린다고요.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정밀 공정은 갑작스런 정전에 취약하다며 진행 중이던 제품들이 모두 폐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손실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할 거라는 추산도 덧붙였죠. 저는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삼성이 손실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충분히 돈을 벌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더위에 쓰러지는 것과 외국 기업이 몇백억 손해보는 것 중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정부의 우선순위는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국민이 첫 번째고 기업은 두 번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다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들의 투자 신뢰도에 타격이 갈 거라고요. 예고 없이 전력을 차단한다는 게 알려지면 베트남을 불안정한 생산 거점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여전히 외국 기업 눈치를 보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렸다고요. 주요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대규모 전력 사용시설들의 전력 공급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국민들의 생활이 최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죠. 회의실 안참석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결정에 반대할 명분이 없었어요. 국민보다 기업이 먼저라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민과 박장성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을 단계적으로 차단하라고요. 삼성, 인텔, LG 등 주요 공장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저는 특별히 삼성에 대해서는 더 강조했어요. 어차피 우리랑 갈등 중이니까 이참에 확실히 보여주자는 심산이었죠. 베트남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오후 2시 전력 차단이 시작됐습니다. 박민 삼성 공장에 먼저 통보가 갔어요. 30분 후 전력 공급이 중단될 거라는 내용이었죠.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었다고 들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긴급 정지하고 진행 중이던 제품들을 보호하려 애쓰고 직원들을 대표시키니라 아비규환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예상했던 혼란이었으니까요.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 사장이 직접 걸어왔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며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죠. 최소한의 예고도 없이 전력을 차단하면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외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요. 이해 달라고 덧붙였죠. 삼성 사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최소한 24시간 전에는 통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따졌어요. 저는 계약서보다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다른 기업들에게도 차례로 전력 차단이 통보됐습니다. LG,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모두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내린 결정이었고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베트남은 외국 기업의 하청 공장이 아니라 주권 국가라고, 우리가 규칙을 정하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말이죠. 저녁 무렵 전력 상황이 조금 안정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산업단지의 전력 소비가 줄어들면서 주택가는 정상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결정이 옳았다는 증거였죠. 국민들은 시원한 방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됐고 기업들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한 것뿐이었습니다. 뉴스를 켰습니다. 메인 화면에 오늘 전력 대란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정부가 국민을 우선으로 한결단을 내렸다는 논평이 줄을 이뤘죠. 여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외국 기업에 너무 강경하게 나간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당연한 조치라고 지지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흡족했습니다. 하지만 제 스마트폰에는 계속 메시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산업부, 상공회의 속 외국인 투자진흥청 모두가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었어요. 기업들의 반발이 심각하다고, 장기적으로 투자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죠. 저는 메시지들을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외국 자본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삼성 본사의 반응이 궁금했지만 아직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라든 베트남 정부의 결정을 번복시킬 수는 없을 테니까요. 국가 비상 상황에서 내린 조치였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노이 시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주택마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은 편안하게 저녁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결정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산업단지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공장들이 멈춰 있었고 생산 라인이 정지해 있었으며 수백억 원어치의 재고가 폐기 위기에 처해 있었죠. 하지만 그게 어떻습니까? 그들은 충분히 이익을 내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 손실을 감수하는 게 모글이 대수입니까? 베트남에서 장사하려면 베트남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결정이 삼성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베트남 경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베트남 정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 그들의 전력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이 우선이니까요. 저는 그 메시지가 명확히 전달됐기를 바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확신했습니다. 제 결정은 옳았다고요.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베트남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외국 자본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베트남은 강했고 저는 옳았으며 오늘 결정은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생각하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력 차단 사태 이후 삼성 측에서는 놀랍게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항의도 협상 요청도 보상 청구도 들어오지 않았죠.
저는 그 침묵을 승리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이 베트남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인 거라고, 더 이상 맞서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태블릿을 제 앞에 내밀며 이걸 봐야 한다고 했어요. 화면에는 로이터 통신 속보가 떠 있었죠. 삼성전자가 베트남 생산 물량의 30%를 인도로 이전한다는 공식 발표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보라고 생각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삼성 본사 공식 보도자료 링크를 클릭하자 사실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 북부 공장의 스마트폰 생산 라인 일부를 인도 노이다와 체나위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연간 3천만 대 규모였죠. 이유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일원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전력 차단 일주일 후,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계산해봤어요. 삼성이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데 그중 30%가 빠진다는 건 베트남 수출의 6%가 날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GDP로 환산하면 수조 원 규모였죠. 직접 고용만 3만 명이 영향을 받을 거고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10만 명 이상이 타격을 입을 겁니다. 전화를 걸어 재무부 차관을 불렀습니다. 그도 이미 뉴스를 봤던군요. 목소리에서 당황이 묻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삼성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크게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협상이나 타입을 시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그냥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던 겁니다. 산업부 장관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삼성 베트남 법인에 연락을 취했지만 공식 입장만 반복한다고 했어요. 본사 결정이라서 베트남 법인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죠. 장관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침착하게 답해야 했습니다.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거든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반응일 뿐이라고요. 삼성도 결국 베트남을 떠날 수 없다고 30% 정도는 전략적 조정 수준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실히 실리지 않았습니다. 장관도 그걸 눈치챘는지 고개를 숙인 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다시 기사를 읽었죠. 읽을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속보가 떴어요. 무디스가 베트남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내용이었죠.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핵심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베트남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결정. 외국인 투자 환경 악화 우려, 주요 기업의 이탈 가능성. 모두 저를 겨냥한 말들이었습니다. 몇 분 후 피치도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포어스도 뒤따랐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가 동시에 베트남을 경고하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이건 단순한 평가 조정이 아니었어요. 국제금융시장에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베트남은 위험하다고 투자를 제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외교부 기획재정부 중앙은행 모두가 대책을 물어왔어요. 신용등급 하향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었죠. 국채금리가 오를 거고 외국인 자본 유입이 줄어들 거고 환율이 불안해질 거라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일일이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총리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당장 오라는 거였어요. 저는 서류를 챙겨 들고 급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변명을 생각해봤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 전략이 틀렸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우겨야 할까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리실 회의실에는 이미 주요 강요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총리가 저를 보자마자 물었죠. 이게 당신이 말하던 그 대체 불가능한 베트남이냐고요. 삼성이 조용히 떠나 준비를 하고 있고 신용평가사들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부총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미 주요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인텔이 공장 증서를 보류했고 LG가 신규 라인 투자를 연기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망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움직이자 다른 기업들도 발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재무부 장관이 경제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6.5%에서 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되며 고용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시나리오였죠. 숫자들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제가 자랑하던 성장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총리가 물었습니다. 해결책이 뭐냐고요? 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성에게 사과해야 할까요? 법인세 감면을 다시 제공해야 할까요? 전력 차단에 대해 보상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지금 꺾이면 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 국면일 뿐이라고요. 베트남의 기본 여건은 여전히 강하고 젊은 인구와 정치 안정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믿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제 전력은 완벽했는데 숫자도 논리도 명확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삼성은 떠날 수 없다고 확신했는데 그들은 지금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노이 시내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저 빌딩들, 저 공장들, 저 일자리들이 모두 외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들이 떠나면 뭐가 남을까요? 베트남 자체 역량은 얼마나 될까요?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삼성에게 연락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돌아오라고 애걸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강경하게 나가야 할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보였던 확신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책상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삼성이 베트남을 떠나지 못할 거라고 우리가 대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건 제 희망사항이었을 뿐입니다. 현실은 달랐어요. 그들은 이미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고 조용히 실행에 옮기고 있었으며 베트남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죠. 컴퓨터를 켜서 인도의 투자 환경을 다시 검색해봤습니다. 몇 주 전 회의에서 제가 비우셨던 그 나라요. 전력이 불안정하고 인프라가 낙후됐다고 깎아내렸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다른 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규칙이었어요.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삼성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패키지였어요. 10년간 법인세 면제, 토지 무상 제공, 전력 우선 공급 보장, 베트남이 10년 전 삼성에게 제시했던 조건과 똑같았죠. 차이가 있다면 인도는 그 약속을 지킬 거라는 신뢰를 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뉴스에서 오늘 사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하더군요. 베트남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 외국인 투자 환경 악화, 신뢰 붕괴, 모두 제 잘못을 지적하는 말들이었어요. 댓글을 보니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질까봐,
경제가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목소리들이었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돌이킬 수 있을까요? 삼성을 다시 불러올 수 있을까요? 신용 등급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믿었던 베트남의 대체 불가능성은 착각이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지금 매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에 시동을 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2주가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일로였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새로운 악재가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와 태블릿을 건넸어요. 인텔 공식 보도 자료였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반도체 후공정 공장 증설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내용이었죠. 인텔은 2년 전부터 베트남을 반도체 생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었어요. 고용 인원만 5천 명이었죠. 베트남을 첨단 산업국가로 만들어줄 프로젝트였는데 지금 그들은 투자 집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타이밍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기사를 읽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산업부 장관이었어요. LG도 같은 발표를 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하이폼 디스플레이 공장 2단계 투자를 보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8억 달러 규모였어요. 장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저도 답을 몰랐어요. 점심때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단행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어요. 구글도 베트남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을 중단했죠. 하루 만에 4개의 글로벌 기업이 베트남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다발적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외신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베트남의 투자 환경 악화를 일면에 실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외국 기업들의 베트남 탈출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죠. 이코노미스트는 베트남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최대 수혜자에서 최대 패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목들만 봐도 숨이 막혔어요. 더 견디기 힘든 건 글로벌 투자 안행들의 리포트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처음 포문을 열었어요. 베트남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죠. 핵심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와는 장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문장이었어요. 제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뒤따랐습니다. 베트남의 정책 일관성 부족이 심각한 투자 리스크라고 지적했어요. 특히 전력 차단 사건을 예로 들며 인프라 불안정성을 경고했죠. JP모어건은 한 발도 나가서 베트남 관련 펀드 청산을 권고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베트남은 이제 위험 국가로 분류되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블랙록의 리포트였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영사죠. 그들이 베트남 투자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법지의 호텔, 모두 제 결정들을 지적하는 말들이었죠. 리포트 마지막 문장이 제 눈을 파고 들었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문구였어요. 제 사무실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회의 요청이 쏟아졌으며 언론 인터뷰 요청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모두가 제게 해명을 요구했죠. 왜 이렇게 되느냐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책임질 거냐고 물어댔습니다. 저는 같은 대답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라고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무부가 올린 보고서를 보니 끔찍했어요.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월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신규 투자는 거의 멈춘 상태였고 기존 투자자들도 증액을 취소하고 있었어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연말까지 투자 유치액이 작년의 절반도 안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죠.
증시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VN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수천억 원씩 순매도가 이어졌죠.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의 집값이 급락했고 거래량은 바닥을 쳤어요. 경제 전반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초했어요. 회원사들이 난리라고 했죠. 외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협력사들이 연수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망린과 박장성 산업단지에서만 수백 개 중소기업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들은 삼성과 인텔의 부품을 납품하며 먹고 살았는데 지금 주문이 끊기고 있다는 거였죠. 회장이 간청했습니다. 뭐라도 해달라고요. 삼성에게 사과하든 인센티브를 다시 제공하든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국민 앞에서 외국 기업에게 무릎 꿇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전형 무력 싱크탱크에서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제는 베트남 경제의 위기와 전망이었어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봤죠.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프리미엄은 환상이었다고, 외국 자본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고, 정부의 오만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질타했어요. 한 교수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10년간 베트남 경제 성장의 70% 이상이 외국인 직접 투자로 만들어진 거라는 분석이었어요. 삼성, 인텔, LG 같은 기업들이 없었다면 베트남은 여전히 저개발 국가였을 거라고 했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자랑하던 성장률이 사실은 외국 자본의 선물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또 다른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잃고 있는 건 단순히 투자금이 아니라고요. 신뢰라고 했어요.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낙인 찍히는 순간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거라고 경고했죠. 베트남은 지금 전원점에 서 있다고, 잘못된 선택이 나라를 2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창을 봤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대부분 정부를 비난하고 있었죠. 일자리가 사라질까봐 두렵다는 목소리, 경제가 무너질까봐 불안하다는 하소연, 내 호황을 경질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돌아서고 있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국민 우선 정책이라며 쟤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능하다고 비난하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2주 전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대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자료였어요. 인도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인도네시아는 규제가 복잡하며 베트남만큼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는 없다고 자신이 깼었던 문서였죠. 지금 그 문서를 읽으니 우스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제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재무부 차관이었어요. 내일 국회 경제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소한장이 왔다는 내용이었죠. 의원들이 제 책임을 추궁할 거라고 했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조언도 덧붙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치적 공격이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더 고통스러운 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였어요. 기업들이 떠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분노는 저를 향할 겁니다. 거리에는 시위가 일어날 거고 정치권은 저를 희생양으로 삼을 거예요. 제가 자랑하던 6.5% 성장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한 달 후 거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차창 밖을 보니 하노이 시내 곳곳에 실직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죠. 일자리를 돌려달라는 구후 정보는 책임져라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망린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대거 상경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삼성 협력사들이 문을 닫으면서 회부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는 더 참혹했습니다. 북부 산업단지에서만 3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직접 고용뿐 아니라 협력사, 하청업체,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이 넘었죠. 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려고 농촌에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제 도시에도 일자리가 없고 고향에 돌아가도 할 일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시위는 날이 갈수록 격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팻말 만들고 서 있던 사람들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총리실 앞에 모여 항의했고 국회 건물을 애웠었으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죠. TV 뉴스에는 매일 12장면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을 외치며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도 들렸어요. 청문회가 끝나자 총리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개인 면담이었어요. 총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표를 내라고요. 자진 사퇴하면 명예는 지켜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계속 버티면 징계 절차를 밟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펜을 올렸지만 손이 떨렸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차세대 지도자로 거론되던 제가 하버드 출신의 촉망받는 전략가였던 제가 이렇게 쓸쓸히 물러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꿈꿨던 미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갔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베트남을 강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외국 자본에 끌려다니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을 찾으려 했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믿었던 확신이 착각이었다는 것만은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시위대가 모여 있었어요. 실직한 노동자들, 문 닫은 상점 주인들, 미래를 잃은 젊은이들, 모두 제 결정의 피해자들이었죠. 제가 국민을 위한다고 믿었던 그 결정들이 실은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비서가 들어와 마지막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였어요. GDP 성장률 전망치가 3.5%로 하향 조정됐다는 내용이었죠. 제가 자랑하던 6.5%에서 절반 가까이 떨어진 숫자였습니다. 실업률은 치솟았고 물가는 불안했으며 환율은 요동치고 있었어요. 베트남 경제는 제 손을 거쳐 폐허가 되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비우셨던 글로벌 스탠다드가 사실은 국가를 지탱하던 약속의 사슬이었다는 거요. 계약을 지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을 유지하는 것, 그게 단순한 외국 기업 눈치 보기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생존 법칙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슬을 끊어버렸고 이제 베트남은 고립되고 있었어요. 삼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오만하게 굳었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베트남은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던 그 순간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외국 자본이 필요했고 기술이 필요했으며 투자가 필요했어요. 제가 부정하고 싶었던 그 의존 관계가 사실은 베트남 경제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인도를 비우셨던 것도 후회됐습니다. 전력이 불안정하다고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깎아내렸죠. 하지만 인도는 지금 삼성을 환영하고 있었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보장하고 있었으며 장기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인프라가 아니라 신뢰였어요. 그리고 베트남은 그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녁 무렵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과 마주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모두 시선을 피했죠. 저는 이미 실패자였고 아무도 실패자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정치는 잔인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려다 멈췄어요. 문득 삼성 공장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전력을 차단했던 그곳 제5만이 시작된 그 장소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망린으로 차를 몰랐습니다. 1시간을 달려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워진 하늘 아래 거대한 건물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죠.
예전에는 24시간 환하게 빛나던 공장이었는데 지금은 일부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춘 겁니다. 인도로 물량이 이전되면서 가동률이 떨어진 거였어요. 정문 앞에는 경비원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출퇴근 시간마다 수천 명의 노동자로 붐볐던 곳인데 지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주차장도 절반이 비어 있었고 식당도 문을 닫은 듯 했죠. 제 결정이 만들어낸 풍경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생겨났으며 베트남 경제가 돌아갔었죠. 하지만 이제는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멈춘 겁니다. 국민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베트남의 자존심이라는 구호로 저는 경제의 엔진을 꺼버린 거예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베트남의 결정이 만들어낸 재앙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아침도 뉴스를 켰습니다. 첫 화면에 익숙한 장소가 나왔어요. 망린 삼성 공장이었죠. 기자가 서 있는 배경에 거대한 건물이 보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창문마다 불이 꺼져 있었고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었으며 정문에는 폐쇄 안내문만 붙어 있었습니다.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마지막 남은 생산 라인까지 인도로 완전 이전했다고요. 베트남 공장은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죠. 2만 명의 직원이 모두 해고됐고 300개 협력사가 문을 닫았으며 지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카메라가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한때 24시간 돌아가던 생산 라인이 멈춰 있었어요. 로봇탈들은 정지한 채 녹슬어 가고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작업대는 텅 비어 있었죠. 귀신 들린 공장 같았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완전히 빠져나간 폐하였어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삼성에서 10년 넘게 일했다는 여성 노동자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가족을 먹여 살릴 길이 없다고, 아이들 학비를 낼 수 없다고, 정부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국민을 위한다고 믿었던 결정이 저 여성을 실력자로 만든 겁니다. 협력사 대표도 나왔습니다. 부품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삼성이 떠나면서 주문이 끊겼고 직원 100명을 모두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은행 대출금은 갚을 길이 없고 공장 건물은 팔리지도 않으며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망린 시내 상점가였어요.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은 상태였죠. 셔터가 내려진 가게마다인데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삼성 노동자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곳들이었어요. 식당, 카페, 옷가게, 휴대폰 매장 모두 고객이 사라지면서 망한 겁니다. 한 상점 주인이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호황 때문에 망했다고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개월 사이 완전히 늙어버린 제 얼굴이 보였죠. 머리는 반쯤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으며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망은 둘의 나이지만 60대처럼 보였어요. 실패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문득 망린 공장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제 결정이 만들어낸 폐허를, 제 오만이 남긴 상처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차에 올라 고속도로를 달렸죠. 1시간 거리였지만 마음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에는 체인이 걸려 있었어요. 출입금지 판말을 붙어 있었죠. 울타리 너머로 건물이 보였습니다. 6개월 전 왔을 때도 어두웠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생명이 끊긴 시체 같았습니다. 한때 베트남 경제의 심장이었던 곳이 이제는 버려진 폐 건물이 되어 있었어요. 걸어서 공장 주변을 돌아왔습니다. 기숙사 건물도 턱 비어 있었어요.
2만 명이 살던 곳인데 지금은 한 명도 없었죠. 창문은 깨져 있었고 빨래줄에는 찢어진 옷가지만 걸려 있었으며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이렇게 빨리 황폐해지는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베트남이 착각했던 게 뭔지를요. 국가의 힘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저 거대한 공장이 베트남의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힘은 그 안을 채웠던 신뢰였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믿고 투자했던 그 신뢰, 노동자들이 미래를 믿고 일했던 그 신뢰, 국제사회가 베트남을 믿고 자본을 보냈던 그 신뢰 말이에요. 베트남은 그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약속을 어겼고 규칙을 무시했으며 파트너를 배신했어요. 베트남의 책임을 올리겠다고 믿었지만 실은 신뢰를 파괴한 겁니다. 그리고 신뢰가 사라지자 모든 게 무너졌죠. 공장도 일자리도 경제도 미래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GDP 성장률이나 인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는 건 약속을 지키는 나라인가 규칙을 따르는 나라인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가 하는 점이었죠. 베트남은 제 손을 거쳐 그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시한 대가였어요. 운전하면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삼성의 법인세 감면 연장을 승인할까요? 전력 차단을 막을까요? 하지만 소용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제 결정은 이미 역사가 되었으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수십 년이 걸리지만 깨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 그리고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베트남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저는 그 책임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만의 끝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베트남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어요. 올해 성장률 전망은 1.5%였죠. 제가 자랑하던 6.5%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겁니다. 외국인 투자는 작년 대비 60% 감소했고 실업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물가는 치솟고 있었어요.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신뢰 회복에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분석했어요.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고, 특히 정부가 약속을 어긴 전례가 있으면 아무도 다시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죠. 제 결정이 베트남의 10년 동안의 암흑을 선사한 겁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도 나왔습니다. 무디스는 베트남 신용 등급을 다시 한번 하향 조정했어요. 투자 부적격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보고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죠. 정책 일관성 부재, 법지 후퇴, 투자 환경 악화 모두 제가 만든 유산이었습니다. 문득 삼성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검색해봤어요. 삼성전자 인도 법인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노이다 공장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생산 기지가 됐고 고용 인원이 5만 명을 넘었으며 인도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베트남에서 받았던 대우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법인세 감면을 보장했고 전력 공급을 우선했으며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했죠. 기업들은 그런 예측 가능성을 원했던 겁니다. 제가 비우셨던 인도가 이제 포스트 차이나의 진짜 승자가 되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한우인 시내가 보였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건설 크레인이 사라졌고 새 건물 공사가 멈췄으며 곳곳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났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했습니다. 베트남의 꿈도 함께 꺼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린행 버스를 탔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다시 가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망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1년 만에 가보는 박린이었습니다. 도착해서 본 풍경은 충격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더 황폐해져 있었어요. 삼성 공장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주변 상가들은 전부 폐업했으며 거리에는 실력자들이 넘쳐났죠. 한때 베트남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였던 곳이 이제는 유령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협력사 공장 건물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폐쇄됐다군요. 철거를 기다리는 건물들도 있었어요.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정부를 비난하는 글귀들이었죠. 그중에 제 이름도 보였습니다. 내 호황 때문에 망했다는 글귀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에 들어가 밥을 주문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베트남 경제 전망을 다루고 있었죠. 전문가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베트남이 회복하려면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고 한 세대가 걸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부가 나라를 망쳤다고요? 멀쩡한 일자리를 없었다고 자존심 세우려다 국민을 거질로 만들었다고 분노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정부의 일원이었고 그 결정의 주역이었으니까요. 회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공장 앞에서 마지막으로 서봤어요. 석염을 받은 건물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슬퍼져. 저 안에서 만들어졌을 수백만 대의 스마트폰 벌어들였을 수조 원의 수출 먹여 살렸을 수만 명의 가족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게 뭐였을까요? 베트남은 특별하다고 외국 자본이 없어도 된다고 우리가 선택하는 입장이라고 확신했었죠. 하지만 모두 환상이었습니다. 베트남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똑같이 외국 투자에 의존하는 나라였고 신뢰를 잃으면 무너지는 취약한 경제였으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하노이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베트남의 미래도 어두웠습니다. 제가 만든 어둠이었죠. 10만 명의 실직자, 수백 개의 폐업 기업, 추락한 성장률, 사라진 투자 떠나는 청년들. 모두 제 오만이 나온 결과였습니다. 펜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국가의 힘은 오만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약속을 지키고 규칙을 따르며 파트너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다. 나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베트남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